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해서 적응을 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포함해서 저도 한 40년 살아남았거든요. 계속 새로운 거에 대해서 예측을 저는 합니다. 근데 여기 모신 분들은 나름대로 2013년, 그러니까 멀리 예측하는 거는 돈이 안 돼요. 일주일 후에 예측하면 굉장히 부자 됩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내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안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좀 가까운 예측, 현재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예측을 좀 하는 귀한 시간을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유 이사님처럼 저부터 네. 2012년에 약간 좀 간략하게 하고 2013년에 나는 이거가 투자를 해라. 네. 그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장황하게 써놨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라고 보면 한국 자동차 회사하고 일본 자동차 회사하고 뭐가 다르냐 보니까 도요타나 다른 데는 혼을 넣어서 만든다라고.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는 혼이 없느냐? 이제 그거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개발은 정말 잘합니다. 코딩은 자바라든지 이거는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근데 결과물로 보면 요구사항은 만족하는데 프로젝트는 실패하거든요. 그 이유가 조 박사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면 설계하는 사람은 이게 전투기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만듭니다. 조립은 잘했는데 파일럿 테스터가 없다는 거죠. 시험 비행사. 시험 비행사라는 거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게 모든 걸 알아야지 각 기능들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알겠는데,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게 종합예술. 이게 여전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도 가장 핵심은 또 설계는 또 외국에서 하고 만드는 건 우리나라 잘 만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학생들이 좀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오래됐는데 한 15년 전인가 제가 신입사원을 받았는데 뭔가를 설계를 해보라 그랬더니 5분 만에 TV 모니터를 딱 바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카티아 V5인데, 근데 설계를 해보라니까 아예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냥 모델러는 잘 만들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못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일본 자동차가 혼이 있고 없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2012년에 잠깐 보면 지금 우리나라 또 하나 챌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ISO 26162란 건데 생소하겠지만 피부로 느끼시면 아주 극명합니다. 기능 안전, 자동차의 기능 안전이라든지 특히 자동차의 기능 안전이 있는데, 이게 특이한 거는 ISO 26162를 보면 리스크 확률을 줄이자라는 게 최고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덜 나고 하는 게 목표, 그걸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검증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지금 챌린지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일본은 이미 오랫동안 이런 분야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체계적인 게 많아서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니즈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저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고객들도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LM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품질 관리입니다. 사실은 품질 관리라고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 이거는 솔루션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한테 다 물어보면 무슨 요즘에 FMA니 무슨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품질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품질, 그러니까 프로세스적인 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게 현업은 굉장히 화두인데 솔루션 회사는 이거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하죠. FMA를 쓰셔야 되죠. 근데 현업 사람들은 전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요즘에 빅데이터인데 그전에 이제 클라우드였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회사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딱 좋죠. 뭐 빔이면 빔 딱 이야기를 하는데 클라우드면 A라는 회사는 A 자사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쭉 이야기하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이야기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고객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면 고객분들은 이미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그 어떤 형태가 조금 다르고 뭐 이런 좀 사소한 그러니까 정의 자체에서 약간씩 조금 다르지만 이제 고객분들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고 그 교수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형상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현업에서는 이게 이게 오랫동안 했지만 이게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의 모든 도면이 그 3D로 다 되느냐? 이게 아직도 퀘스천이죠. 노라고 답을 할 수 있고 정말 1대1로 잘 설계가 되느냐? 그럼 여전히 노란 부분이 되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이 또 나오면서 정말 빅데이터가 그 정말 큰 빅데이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정형화돼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뭐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빅데이터인데 또 빅데이터가 나옴으로써 또 가장각색의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2012년에 주로 많이 발생했고요. 13년에도 저희가 뭐 비슷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역시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ISO 26162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제 그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과연 또 그린이 뭘까가 이제 요즘 또 화두가 되겠습니다. 뭐 그린 보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제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저희가 볼 때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이 내년에 좀 많이 그 화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2012년은 좀 그 이진호 상무님께서 2012년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이제 A씨 임상무님 말씀하셨죠. 우리나라가 이제 A씨가 조금 경기 침체였고 그중에 이제 플랜트가 워낙 호황이었고 우리 국내 경기에서도 플랜트가 조용하게 실제로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랜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한 해를 보내고 IT적으로는 단순한 CAD에서 조금 통합 데이터 방식으로 넘어가는 추세고 아직 이제 다른 산업군처럼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킹, 모바일 컴퓨팅 이런 단계까지는 조금 요 업계는 조금 뒤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보다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저희도 이제 그쪽 분야로 갈 것 같고 2013년에는 지금 해외 수주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리 엔지니어링 회사들 우리나라 대형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고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중공업 회사들이 이 해양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수주하는 것도 계속 될 거고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벌써 포트폴리오 상에서 아무리 이 세계가 혼란이 가더라도 에너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전 프로젝트랑 그 다음에 수처리, 술이 아니라 물이요. 술도 많이 필요한데 이제 물 환경과 관련된 플랜트,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플랜트 이런 에너지랑 관련된 플랜트는 발전, 에너지, 수처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벌써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정도면은 지금 각 회사들이 지금 발전 부문하고 그다음에 환경 부문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포트폴리오가 다 준비가 돼서 이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IT 기술이 여기 다 다양하게 계신데 그 스캐닝 기술, 그다음에 그 제조업 관련 기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서에서 서로 다양한 엔지니어링 감각을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어떤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을 갖고 이렇게 딱딱한 사람끼리 일하다 보니까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도 뭔가 이제 입문적인, 그래서 좋은 회사를 만들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킹, 그래서 서로 이제 감성적인, 우리 감성적으로 일하자, 엔지니어지만, 그래가지고 프로젝트가 좀 잘 가서 서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콜래버레이션 하는 거, 협업하는 것들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엔지니어 사업적인 면에서는 첫 번째, 에너지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2D랑 콜래버레이션 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산업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감성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초나 1990년도는 IT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약간 좀 거품이죠. 근데 이제 제조업체들이나 이제 IT가 점점 쉬워지면 의외로 플랜트나 이렇게 마케팅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IT 기술을 가져가면 사실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되게 불리해요. 이 사람들이 많이 알면. 처음에는 저는 우리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PDM이나 BIM이 PDM에서 받아왔지만 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BIM에서 PDM을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PDM의 약점도 많아요. 이 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 현실 엔지니어들은 일단 설계 중심으로만 하지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좀 둔감하거든요, 일종의. 근데 지금은 의외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에너지나 결과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IT보다도. 그래서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12년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자료는 이제 12년 적인데. 네. 네, 저는 3차원 스캐닝 업계에 대해서 일단 12년도를 좀 포인트만 잡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3차원 스캐닝 기술 및 시장은 이제 신기술이고 신규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어떤 경기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이후에 매년 16% 정도 전체적인 시장 성장을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현재 이제 한 2011년도, 재작년이죠. 작년이죠. 2011년도에 3억 5천만 불 정도 되는 3차원 스캐닝 시장이 이제 매년 16% 정도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2015년이 되면은 한 2배 정도의 시장, 그래서 7억 불 정도의 시장이 되리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분야 시장별로 얼마만큼 3차원 스캐닝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자동차 업계가 가장 활발하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제조 프로세스나 완전 설계 프로세스의 특성상 항공업계에서 3차원 스캐닝 기술이 그 다음으로는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업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고, 그리고 반면에 들어가는 설계 기술이라든지 파트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3차원 스캐닝이 굉장히 효과를 발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떤 전자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에 또 한 가지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형 업체들, 현대, 기아차를 포함해서 이러한 일본 자동차 업계, 토요타라든지 혼다, 그리고 독일의 다임러라든지, 그리고 BMW, 아우디 이런 업체들에서 이제 3차원 스캐닝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적 검증을 통해서 이제 전체 라인 상에 대규모로 도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3차원 스캐닝 시장은 하드웨어 시장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을 둘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쟁이 많이 좀 심화가 돼 있었다고 본다면 2012년도에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이제 다운시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기술이 포화가 되고 시장이 점점 좀 일반화가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제품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기능이 많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다면은 2012년도에 많은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요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이제 사용자 경험, UX를 증진시키는 3차원 스캐닝을 보다 쉽고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희 랩트폼이라는 그 3D 시스템 코리아의 제품이 계속 시장을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설계 분야에서 저희가 제안했던 그 특징 형상 기반에서 역설계 작업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세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업체들이 그러한 기능을 많이 붙여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도도 아직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미국이나 일본 중심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체 주도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랩트폼을 인수한 3D 시스템스의 비전이나 전략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경쟁 업체들, 다른 3D 관련된 업계들이 좀 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 이 3D 스캐닝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이 성장 속도는 2012년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나의 그런 그 M&A의 하나의 사례였지만 2013년도에도 이제 이러한 오토데스크나 PTC, 카티아 이런 3D 시스템스 계속 M&A를 통해서 전체 3차원 스캐닝으로부터 어떤 디자인이나 제조나 이러한 전체 프로세스를 완성해가는 그러한 작업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점차 업체들이 이제 어떤 그러한 한 군데로 몰려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시작됐던 이제 대기업 주도의 3차원 스캐닝 도입은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히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고 1차 납품업체들조차도 이제 3차원 스캐닝 솔루션이 도입이 됐고요, 이미.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제조나 설계 프로세스들이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쉽고 그리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3차원 스캐닝 제품들이 이제 대거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로 많이 나오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변화가 이제 3차원 스캐닝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엑스박스에 붙어 있는 키넥트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3차원 스캐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온 솔루션들이 이제 키넥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집을 찍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CAD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림 모션이라는 새로운 인풋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3차원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오토데스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진으로 3차원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DSLR 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3차원 모델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그래서 일반 컨슈머들이 쉽게 3차원을 만들고 그 3차원 데이터를 프린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블로그나 SNS 사이트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좀 컨슈머들이 3차원의 진정한 가치를 좀 취득할 수 있는 재밌는 솔루션들이 2013년도에는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3D 시스템스 코리아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좀 쉽고 빠르게 많이 자동화시킨 어떤 3차원 모델의 리컨스트럭션 부분을 좀 더 많이 집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윤상무입니다. 네. 2012년도를 뒤돌아보면은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건설 경기 상당히 안 좋았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의 빔 관련된 부분은
그나마 많은 노력이 있어서 기반이 좀 많이 잡혔다라고 좀 보고요. 2013년도에는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저희 빔의 가속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면서 현재 그 빔이라는 부분이 건설사로 보면 이제 대형 건설사 그리고 이제 건설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설계사무소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12년도 주요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영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 빔 의무화를 갖다가 2016년도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정부는 이제 2015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유럽 같은 국가에서도 이제 2016년도에는 빔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한국에서도 2016년도 빔 적용가 의무화가 됐는데요. 금년도 2012년도로 본다 그러면은 500억 이상 되는 공공 그 턴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빔 적용이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빌딩 스마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뿐만 아니라 이제 전에 빔을 갖다가 나온 용역 서비스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19개 건이 빔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최근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 30대 정도의 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빔 그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아직 그 빔 그 적용하는 부분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 적용 수준 자체는 아직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다라는 그 결과 논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LH 공사에서는 공동주택 빔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금년도 처음으로 4개의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해라든가 아니면 그 영종도라든가 화성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빔이 발주가 4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LH 공사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청라지구의 이제 시티타워라든가 그리고 LH 신사옥도 이제 빔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그 한 해가 됐습니다. 특이할 점은 그 한국전력에서 그 신사옥을 갖다가 설계하고 시공을 할 때 업계 최초로 빔 플러스 4D하고 5D를 적용을 해서 이번에 처음 아웃풋을 냈고 그러한 발표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딩 스마트 협회뿐만 아니라 한국 빔 학회에서도 빔 활성화를 위한 그 국제 세미나도 많이 개최를 했고 또 특이한 점은 그 빔 그 현상 설계뿐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이번에 아까 이제 김원영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학생 단체에서도 좀 시상식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그 시상식이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빔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민간 기업에서도 이 빔 발주가 예상 외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송도 연수원에 회장님 지시로 이제 빔으로 발주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술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숙취 그 음료로 잘 알려진 여명 808이 그 포천에 연수원을 질 때도 그때 회장님이 직접 빔으로 발주를 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도 빔 발주가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 되면은 좀 더 많은 그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빔의 숙련도나 또는 그 성숙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는 이번 스마트 마켓 리포트를 보면서 대형 업체들은 많이 이제 빔이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중소업체라든가 또는 이제 뭐 10인 이하의 그 전문 설계 업체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격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인력 부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빔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잘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빔을 그 적용을 할 때 회사에서 조직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굉장히 목마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에 CSI라고 하는 글로벌 서비스 호주에 있는 그 컨설팅 전문 업체를 초빙을 해서 저희 협력 업체들이 좀 더 그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CSI 글로벌 서비스가 한국에 와서 워크숍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로사항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그 힌트를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빔을 갖다가 엑스큐션 할 때는 어떤 플래닝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리고 빔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채널 파트너사들을 좀 더 용역 서비스에서 좀 더 벗어나서 빔을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한 단계 좀 높은 수준으로 좀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빔을 활용하고자 하는데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많은 그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김호중 대표가 좀 포탈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얘기가. 뭐가 문제인지 좀 더. 네, 스마트 마켓 리포트에 대해서는 윤 상무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한 해 있었던 거에 어떤 현상이라 그럴까 몇 가지 짚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0억 이상 공사 BIM 도입 의무화됐죠, 올해 1년 동안.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했는데 역시 그게 어디까지 더 디테일하게 올바르게 혹은 정답과 같이 모범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자랑스럽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빔 프로젝트의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들이 새로 발주된 것도 있지만은 한 2, 3년 동안 됐던 것들이 이제 시공 단계에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빔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그럴 경우 이제 나주나 세종시죠. 그 여러 가지 곳에서 실제로 그 시공 단계에서 BIM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이제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어떤 데는 45D를 너무 디테일하게 아주 나가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단지 입찰 당시에 입찰할 때 이게 RF에 집어넣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따로온 팀이 있는가 하면 기술 제안 입찰할 때 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일단 넣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부터 해서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고 그 어떤 하나를 갖다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잘 레포트돼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내년 정도에서는 그게 하나 두 개씩 어떤 홍보 차원에서라도 혹은 기술 선도 입장에서라도 잘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전망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관찰되는 거는 저희가 좀 빠르잖아요. 우리 그 한국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깊이 하기보다는 일단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다양하게 끝까지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BIM을 우리 소위 편하게 얘기해서 2D, 3D, 4D, 5D, 6D, ND 등등으로 해서 철거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생애 주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 같은 거를 이제 전해 들으면 하나씩 차근차근히 리저너블하게 어떤 그 검토를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밟아나간다고 한다면 저희는 시작과 동시에 모두를 다 건드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였죠. 45D, FM까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까지 재작년부터 얘기하더니 올해는 기어코 그걸 실제로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만들어지는 사례들도 종종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앞선 기술들을 해내라 하는 발주처의 입장과 그걸 쇼잉하겠다 하는 자발적인 어떤 업체들의 경쟁하고 그런 것들이 엮여 있는데 그런 게 실효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정적이지만 내년에 어떤 그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레포팅 된다 그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극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비슷하게 보여지는 게 같은 현상으로 같을까요? 그 어떤 설계 단계에서의 어떤 가상 건설 그리고 간섭 체크 미리 시뮬레이션 그 버추얼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한다라는 어떤 가상 건설의 개념도 있지만 어떤 샵 드로잉이죠. 그 철골 그리고 철근 그 샵 드로잉 테클라나 어드밴스 스틸 올플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설계 단계라기보다는 제작도를 그리기 위한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툴들이 진화인데 BIM에 맞춰서 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볼트의 뭐 홀부터 해서 100% 모델링에 가깝게 뭐 PLM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철골은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근과 철골에 대한 샵 드로잉을 뽑아내는 소프트웨어들이 그 현장 중심의 그 어떤 기술자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사실은 그쪽에 같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도입에서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게 이제 한 해 동안 뭐 몇 가지 이런 징후들이 보였다면 전망도 같이 해드린 거지만 그 제가 좀 전에 그 철골빔, 철근빔 어떤 샵 드로잉에 대한 거를 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저희가 커뮤니티에 좀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업체 대표님들이 상담 같은 걸 많이 해옵니다. 그 중에 예를 한두 가지 해드리면 구조설계사무소 하시는 분인데 BIM 시대에 와서 뭘 하다 보니까 테클라를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만지고 어드밴스 틸도 저희가 다루고 하니까 와서 상담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현장에서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샵 드로잉에 대한 디테일을 검수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자기는 당신은 그 설계부터 가장 스타트 포인트부터 계속 그 가장 끝 단계인 샵 드로잉까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내가 하는 영역, 구조설계사무소라고 하는 영역을 예를 들면 이 구조설계사무소를 하다가 BIM 툴을 통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영역이 겹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영역이 아닌 비근한 예로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구조설계사무소하고 기존의 관계를 2D 상태에서의 관계를 보게 되면 2D 해석이 온 걸 그 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모델링을 2D 드로잉을 다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모델링 자체를 3D 모델링 자체를 BIM 모델링으로 하게 되면 건축설계사무소가 할 수도 있지만 구조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직접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영역보다 건축설계사무소 하는 영역을 포함하거나 조금 더 나가서는 철근, 샵 혹은 철골, 샵에 대한 영역까지 약간 좀 크로스 오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구조설계사무소의 뿐만이 아니라 건축설계사무소도 조금 더 크로스 오버된 것들을 따지다 보면 타 분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벤더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다가 기술을 지원하다가 설계 영역을 하다가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구조 모델링을 하고 어떤 경우 해석도 하고요. OD5D로 하고 어쩌면 이제 제 2의 메이저 건축 설계사무소가 어떤 분야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런 현상을 통한 크로스오버 현상을 통해서 새로 크게 어떤 대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보고요. 그래서 2013년에는 이런 어떤 서로 상호 영역을 침범 혹은 크로스오버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판이 다시 재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좀 가감한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학생들 저변도 굉장히 확대되는 게 굉장히 큰 변화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깜짝 놀랐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AV 건축 포럼을 하게 되면 3명, 한 300명 중에 3명 정도 왔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빔 컨퍼런스 했는데 100여 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저희가 이제 올빔 동아리라고 해서 좀 만들어서 모으려고 했더니 각 대학교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좀 활용하려고 하는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어떤 그 학생들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어떤 빔 시장 전체에 어떤 새로운 현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당에서 이제 조금씩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좀 쫓기고 있네요. 예. 예, 그 2012년도에는 일단 그 BIM R&D 측면에서 WBS라고 이제 직영부에서 그 한 이제 모델러 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몬 GIS라고 해서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정책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플랫폼, 그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4레이어에 걸쳐서 5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하는 연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이제 빔 기반 설계 환경 기획, 건교평에서 이제 기획 연구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이제 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IM 발주 및 기술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철도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도 이제 BIM, 그다음 버추얼 디자인, 컨스트럭션 이런 게 적용이 되었다고 이제 해외 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어떤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BIM 수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카타르 얼마 전에 이제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BIM 수행 계획서 내라 이렇게 이제 왔었고요. 거의 아마 필수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환경적으로 아직까지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엔지니어 분들을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 빨리 개선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 산업이, 원래 이제 특히 어려웠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이제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많이 이제 복지 쪽으로 치중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생활 밀착형? 어떤 그런 어떤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트렌드를 계속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를 뭐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뭐 친환경 저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꾸준히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 거설 기술들은 어쨌든 간에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해야지 그 아마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플랜트 쪽은 계속 이제 유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13년도 이제 전망을 보면요. 연구, 이제 민간, 정부, 그 다음에 공공, 이렇게 4가지 쪽으로 이제 팩터를 추렸는데요. 연구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비몬 GIS 같은 그런 케이스처럼 환경을 만들고 이제 기술을 이제 성숙시키려는 노력이, 정부 이제 공공 뭐 연구원이라든지 등등에서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건설 전반에 이제 BIM 기술들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공공 쪽에서 그 일종의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일단 되든 안 되든 일단 해외 쪽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빨리빨리 지금 우리나라 어떤 스타일상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민간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지속 가능한 기술들을 이제 같이 이제 엮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테인한 기술의 이제 유지 보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즈빌트 모델을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계속 이제 시장이 확장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 컨설팅 사업도 당연히 이제 확산되겠죠. 그리고 정부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을 어떻게든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지 다들 이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 이제 복지다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쪽 같은 경우에 성공 사례 개발 노력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해서 기술 연구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요 정도까지 해서 예, 감사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사실. 그 말씀을 좀 정리를 업계를 돌아보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업계를 돌아보며 어렵고요. 제가 아무튼 그 올해를 지나면서 3가지 어떤 그 뉴스로 저는 이제 참 그 중요한 이벤트다 이런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올해 아마 삼성하고 애플이 디자인 특허로 아무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이 뭐 라운디드 스퀘어 이 라운딩된 네모도 디자인 특허가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하나 알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올해 1,000불 미만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이하짜리 3D 프린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3차원 프린터가 100만 원 이하. 야 이제 진짜 3D 프린터도 보편화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까 우리 허정훈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뭐 같이 하는 그 과제들을 하는 자동차 업체들을 보면 실제로 3차원 3D 스캐너를 프로세스에 도입을 했고 외주 업체 같은 경우에도 3D 스캐너로
그 3D 스캐너로 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아예 외주 물량을 안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정착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세상이 뭔가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3차원, 3D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의 3D라는 것이 어쩌면은 이 우리 디스플레이 이 사각형 이 모니터 안에 들어있는 3D였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3D가 리얼 세계로 나왔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걔를 피지컬한 3D로 리얼 3D로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그 피지컬한 3D를 다시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이러한 세상이 왔고 그 다음에 아까 디자인 특허와 같은 그 싸움 같은 것을 통해 보면은 외양 이 생긴 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이제 이게 2D냐 3D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2D로 뭔가 그려진 걸 가지고 2D로 뭔가를 설계를 하고 그놈을 가지고 뭔가 생산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단지 이제 이 3D 데이터를 거기에 그 프로세스에 얹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리얼 3D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나오겠다. 새로운 설계 프로세스, 새로운 제조 프로세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솔루션 벤더들께서는 이제 그걸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않고 있든 뭔가 실제로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들도 이제 그러한 새로운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제 이 새로운 프로세스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질문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여기 있는 분들의 이메일을 공개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지식을 직접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이제 그냥 편하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질문들을 뭐 학생도 좋고 자기가 BIM을 시작하거나 플랜트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스캐너나 뭐 이런 쪽으로 그 질문들을 보내주시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나와주셨다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이메일을 저희들이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5년째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들을 조금 뭐 엔지니어링이지만 의외로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5번째 시도를 했는데, 좀 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지고 내년에는 더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성공하셔가지고 성공도 하시고 화목하시고 꿈도 계속 커나가시고 그리고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자기 주위에게 자기 지식 같은 거를 베푸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송년 특집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